자, 그래서 첫 번째가 몇 페이지냐? 276페이지죠. 봅시다. 자, 바퀴벌레는 진화중. 자, 바퀴벌레가 진화하고 있답니다. 제목에서 보시구나. 왜 이렇게 커? 자, 바퀴벌레는 진화중.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시에서의 세 가지 요소 있죠. 첫 번째 화자, 자, 그 다음에 지적, 상황, 그리고 정서, 화상정. 요 세 개를 중심으로 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화자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읽을 거야. 자, 볼게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대요.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이라고 딱 했을 때, 자, 지금 왜 박수 치는데? 예. 대단해서? 자, 지금 제목이 바퀴벌레는 진화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것들도 지금 생물이라는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저것이 뭐겠어? 당연히 바퀴벌레겠죠. 자, 그래서 저 바퀴벌레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대요. 자, 지금 믿을 수 없다 하고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 문장이 끌로 끝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더 강조하는 표현법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치법. 문장 순서를 위치를 이동시키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 자,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요. 지금 이 바퀴벌레가 이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커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감탄의 어떤 영탄법으로 지금 이제 이 바퀴벌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 표현 방법을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영탄법. 현사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퀴벌레의 어떤 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자,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똑같이 명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쵸? 입을 벌릴 수밖에는 없다.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입을 벌릴 수밖에는 없대요. 자, 이게요 어떤 표현이야? 지금 아까 쌤이 얘기했던 정말 대단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바퀴벌레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죠? 자, 정말 이 살충제와 시멘트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입을 벌린다, 감탄한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반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어적 의미. 자, 그래서 이 반어적 또는 반어법이라고 하면은 뭐냐? 자,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일부러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맞아, 뭐 돌려 까는 거다 뭐. 그쵸? 반어법? 근데 돌려 까는 거라고 하기에는 이제 까는 의도가 없어도 반어법일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돌려 까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이랍니다.
많은 벌레들을 C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자, 많은 벌레들을 일시에 죽이는 독약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시어에서 나왔던 살충제네. 맞죠? 자, 그래서 이 살충제를 만들어서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전인데 언제 전을 말하느냐? 문명의 발달 이전을 말하는 거죠. 문명 발달 이전. 자, 그전에는 저것들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 그러니까 이 흙과 나무, 내와 강이 뭐가 되고 시멘트가 되고, 자, 물이 살충제가 될 때까지. 자, 요게 지금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환경 오염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흙과 나무, 내와 강 이런 것들이 시멘트가 되어버리고 물이 살충제가 되어버려도, 그래서 그게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진화된 바퀴벌레는 어떻게 그렇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속, 광물 이런 거는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썩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자, 썩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퀴벌레가 멸종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마치 얘네들의 씨족은 금속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할 때 이 금속의 씨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 바퀴벌레의 어떤 이 생존력, 생명력 또는 뭐 적응력, 그 사회, 그 시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수만 년 동안 썩지 않은 금속의 씨를 감추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자, 근데 만약에 바퀴벌레가 이렇게까지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면 언젠가는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도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도 몰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현서야 뭐야? 우리가 무엇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철판과 중금속 폐기물을 앞으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어떻게 할 거라고?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나는,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도 몰라 라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 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건 뭔 말이야? 환경이 더 오염되어서 더 나중에 더 바뀌게 될지도 몰라.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퀴벌레가 또 있을지도 몰라. 이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자, 여러분들 폐수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맞지? 자, 폐수는 깨끗할 수 없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야? 어쩌면 이 바퀴벌레 중에서도 이 스모그가 아직까지 맑고 그 다음에 너무 깨끗해서 잠들어 있는 애가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은 나중에 스모그가 더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폐수가 더 더러워지면 그때 눈 뜨는 바퀴벌레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폐수가 너무 깨끗하다, 스모그가 너무 맑다, 막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똑같이 반어적으로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폐수와 스모그. 자, 그러면 이 폐수와 스모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표현이죠. 경각심.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사회가 바뀌어 가면서 점점 환경이 바뀌어가고 또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환경이 오염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바퀴벌레도 진화하고 있어라고 하는 동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인 시입니다. 동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바퀴벌레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생포한다고. 아, 생포? 아, 생포거든 아니면 죽이는 거든 잡아본 적 있습니까? 네. 오, 어떻게 죽었는데? 네, 그냥 어. 뭐지? 그냥 자전거 어. 안전 위에 올라가길래 뭐라고? 자전거 안전 위에 어. 올라갔어가지고 어. 그리고 떼가지고 밟아서 죽였어요. 아, 떼서 밟아서 죽였다고? 네. 아, 그럼 신발 신고 있었네? 네. 집에 있는 애가지고. 어. 크기가 컸습니까? 네. 아, 근데 그냥 떼버릴 수도 있는데 왜 밟아서 죽였어? 짱나서? 아 이거 지금 풀어가지고 아, 징그러워서? 근데 밟아서 죽이면 더 징그럽잖아. 강아지 내장이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는데? 그거 뒀어요. 그냥 뒀다고? 어떻게 잡았는데요? 많이 찍다. 어? 많이 찍다. 아, 책을 던져가지고 잡았다. 근데 그럼 그거 처리해야 되잖아. 뭘로 처리했는데? 장갑 끼고. 장갑 끼고 어디 있었는데? 집에 있었어? 아이고. 시연이는 바퀴벌레 잡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바퀴벌레 살충제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집에? 본적 자체가 아, 본 적 자체가 없다. 아, 본 적 자체가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살충제 없었어? 아, 나는 바퀴벌레 살충제 없으면 못 잡는데. 근데 요즘 살충제 진짜 좋아가지고 씨 뿌리면은 바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죽더라고요. 기절하거나. 그때 재빠르게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바퀴벌레 잡기 힘들죠? 아닌가요? 정말 빠르잖아. 그치? 이 바퀴벌레는 그 왜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맞죠? 어쩌면 지구의 주인은 바퀴벌레가 아닐지도 몰라. 바퀴벌레일지도 몰라. 맞죠? 어쩌면. 자, 다음 작품.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하면 또 벌레다. 같은 작가입니다. 자, 김기택이라고 하는 시인이고요. 풀벌레들의 전기를 생각하면 자, 화자를 따라가면서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준비 시작 해가지고 시를 읽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 무엇이 시작한 거랑 똑같냐면요, 그냥 하나의 영화나 소설, 그냥 판타지 이야기가 시작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에도 세계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통 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적 세계, 또는 이 시 안에서 이 화자가 그려내고 있는 화자의 내면 세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 안에서는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면은 그 내용과 관련된 통용된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시작한 이후로 이 시 안에서 1-2, 3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3이야. 왜? 이 시 안에서는 화자가 절대자거든. 맞죠? 자, 화자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자가 얘기하는 것이 곧
이 세 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자.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텔레비전을 끄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대상은 뭐 해야 되는 대상? 꺼야 하는 대상. 맞죠? 자, 풀벌레 소리 어두운 방 안 가득 들어온대요. 자, 여기까지 끊으면 지금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자가 텔레비전을 껐더니 어떻게 돼요? 풀벌레 소리가 들려옵니다. 맞죠? 자, 풀벌레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풀벌레 소리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맞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이 환하다. 자, 우리가 이걸 보통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환한데 뭐가 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풀벌레 소리가 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소리가 환할 수가 있어? 없어. 맞지? 소리는 환할 수가 없어. 환하다는 건 빛이 환하다 이런 뜻이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환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요거는 뭐에 해당하냐면요, 청각의 시각화에 해당합니다. 청각의 시각화. 네. 자, 거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뭐라고 얘기하느냐? 별빛이 묻어나서 더욱 낭랑하대요. 풀벌레 소리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화자에게 있어서 이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일까요? 둘 중에 뭘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이 풀벌레 소리를 긍정적인 입장 관점 인식으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너무 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풀벌레 소리 자연이고 자연 싫어하는 시인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풀벌레 소리는 이 자연이 좋아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표현 안에서만 봤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가 들린대. 근데 그 풀벌레 소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환하고 낭랑하다고 표현했어요. 자, 이 환하고 낭랑하다라는 점에서 이 풀벌레 소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들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대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데? 풀벌레 소리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애들은 너무 커가지고 걔네들이 울고 있으면 그 울음 사이에서는 들리지도 않는데. 자, 그런데 화자. 자, 화자는 무엇을 하느냐?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라고 해서 지금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시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화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작아. 귀뚜라미나 여치가 울고 있으면 들리지도 않을 그 작은 풀벌레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무엇을 생각한다? 작은 귀를 생각한대요. 자, 이 작은 귀라고 하는 건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 뭐겠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작은 귀겠지. 그 통로들을 생각한대요. 자, 그래서 그 통로의 끝에는 두근거리며 매달리는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답니다. 발 뒤꿈치처럼 내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자, 내 귀는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두꺼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되돌아간 소리들이 어떤 소리?
풀벌레 소리겠지. 내 귀는 너무 두꺼워서 이 조그마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어떻게 돼? 내 귀를 부딪히고 다시 가는 거야. 돌아간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이거 아까 뭐야? 텔레비전 끄자고 했잖아. 그치? 꺼야 되는 거겠네. 맞죠? 화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자, 이 텔레비전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웠어. 왜? 내 귀는 두꺼우니까. 맞죠? 그 울음소리, 풀벌레 소리죠.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자, 이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전등에 부딪혔다 떨어진데 이거 뭔데? 벌레. 아니지. 아, 예. 뭘까요? 풀벌레. 맞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알겠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풀벌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부 뭐냐? 풀벌레 소리와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작은 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 풀벌레들이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그마한 귀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서 되돌아간 거. 자, 그 다음에 하루살이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떨어져서 시체로 남아있는 거가 전부 뭐야? 이 풀벌레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듣지 못했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왜 듣지 못했는데? 이 브라운관 소리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듣지 못하다 보니 왜? 내 귀는 두껍잖아. 나는 작은 귀를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밤 공기를 들이쉬니까, 밤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니까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대요. 자, 그래서 이 풀벌레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나는 들을 수 없으니. 왜 들을 수 없어? 내 귀는 너무 두꺼워서. 내 귀에는 브라운관 소리만 들리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니까 그 소리들이 가슴 속으로, 허파 속으로, 폐 속으로 들어온대요. 자, 그래서 허파도 별빛이 묻어서 조금은 어떻게 졌대요? 환해졌대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 입장에서 풀벌레 소리를 내면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화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의 내면으로 가져온다. 또는 그것을 마치 나의 내면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면화하는 행동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크게 밤 공기를 들이마셔가지고 내 이 폐 속으로, 가슴 속으로 이 풀벌레 소리들을 넣는 거야. 풀벌레 소리들을. 여기서는 풀벌레 소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풀벌레 소리를 우리가 어떤 자연에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면은 이 텔레비전 바로 뭐가 되겠어? 자연과 반대되는 어떤 문명이나 어떤 이런 물질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연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서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 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해석을 했던 화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시에 쓰인 표현을 중심으로 시 안에서만 해석하는 거야. 시 안에 있는 세계관으로서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풀벌레 소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작품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화자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 풀벌레들이 이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소리들이 정말 환하고 낭낭하지만 내가 잘 들을 수는 없어. 왜? 내 귀는 너무 두껍고 내 귀에는 브라운관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거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입을 벌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거나 노력을 한 거다. 또는 소통을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작품이 이쪽이죠. 286쪽. 마지막입니다. 또 곤충입니다. 귀뚜라미 이번에는. 자, 상황 먼저 떠올려 볼게요. 높은 가지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있답니다.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은 아직 노래 아니다. 자,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으면 일단 화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일단은 매미 소리 들립니다. 맞죠? 이건 감각이에요. 매미 소리 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울음이라고 했으니까 나 뭐 하고 있어? 울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내 울음이라고 했을 때 울음 소리겠죠? 내 울음 소리는 뭐 아직 뭐가 아니래요? 노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아직 노래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또 하나 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언젠가는 무엇이 될 것이다? 노래가 될 것이다. 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되기 전인 거야. 내 울음소리는. 맞죠? 자, 그래서 내 울음소리는 아직은 노래 아니래요. 그리고 내 울음소리는 지금 어디에 묻혔어? 매미 소리에 묻혔어.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감각적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지금 매미 울음소리는 막 들려. 그런데 내 울음소리는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왜? 소리에 묻혔으니까. 맞죠? 자, 다음.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자, 그런데 울음을 토해내는 장소가 어디야? 차가운 바닥이에요. 자, 아니 따뜻한 바닥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차가운 바닥이야? 이유가 있겠지. 맞죠? 풀리 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라고 되어 있네. 아, 지금 이 화자가 놓여 있는 장소, 상황 어때요? 굉장히 척박하고 삭막합니다. 좁은 틈에 있대요. 자, 그래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귀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 지금 화자가 무엇이다? 귀뚜라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야. 맞죠? 물론 예상 충분히 가능하지. 예상 가능하나 증거를 찾았을 때 증거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귀뚜라미입니다. 맞죠? 나는 귀뚜라미고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울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 토해내는 이 울음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나 여기 살아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네. 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 여기 지금 살아있는데 귀뚜루루 귀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 타전 소리는 요 전보 보내는 소리를 뜻해요. 전보 보내는 소리. 자, 그래서 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하는 건, 자,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는 있을 텐데 과연 그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또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 울음소리가 언젠가는 뭘 하겠다는 거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겠지. 맞죠? 근데 그게 언젠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요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싶은데 지금 내 울음소리를 토해내봐야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없어. 이유는 뭘까요? 너무 작아서. 아니야. 뭐 너무 작아서? 틀린 말은 아니겠는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을 보세요. 자,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지금은 내 울음소리를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어. 왜 그런데? 어? 매미 소리가 멈춘다.
오케이, 노래가 아니라서 그 전으로 더 가봅시다. 뭐라고? 매미 소리. 매미 소리 때문에. 왜?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가 아무리 바락해도 울음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매미 소리가 있는 동안에는 뭐야? 나는 누구의 마음도 울릴 수 없어. 맞아요. 노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야? 내 울음은 누군가에게 닿는 시절이다? 아니다. 이해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라고 하는 건 나 귀뚜라미 입장에서 보자면 내 입장에서는 내 울음이 누군가에게 닿지 않는 시절이랑 똑같은 말이야. 왜? 매미떼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내 울음소리 안 들릴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찾아오면 가을에 보통 귀뚜라미가 울죠. 맞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가을이 이 땅을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밑에까지 신경 써주는 아주 따스하고 착한 존재야. 그래서 이 가을이 나에게 이렇게 내려와 주면 그때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아직 안 왔잖아, 그 가을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절인데 가을이 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 희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울음이 누군가에게 닿는다. 나 여기 살아있어 하는 얘기가 누군가에게 닿는다라고 하는 건, 자, 나와 누군가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죠. 자, 그러해서 이 시를 그런 소통 가능성,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 희망을 담은 시로 해석을 해보면 이 귀뚜라미의 울음, 그러니까 내 울음이죠. 이 나의 울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노력이에요. 그런데 나는 계속 울음을 보내고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언젠가는 닿을 거 아니야.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 현실에 굴하지 않는 의지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 현실은 어디에 나와 있는데? 요 삭막한 현실, 척박한 현실 나와 있네요. 맞죠? 자, 그리고 그 소통의 가능성. 왜? 나 희망 가지고 있거든. 언젠가 이 매미 소리가 끝나고 나면은 가을이 찾아오면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귀뚜라미가 우는 요 우리의 자연의 질서, 자연의 순서 이런 것들을 마치 동화적인 이야기처럼 좀 꾸려놓은 겁니다. 맞죠? 거기에 플러스, 자, 요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를 뭘로 설정했습니까? 귀뚜라미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쌤이 고양이라는 작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화자가 고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양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 고양이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었다면, 두 번째 고양이라는 작품은 고양이의 따스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왜? 화자 자체가 뭐가 됐는데? 귀뚜라미가 됐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귀뚜라미가 되어서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울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5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자, 잘 보세요. 이 시에 2년과 3년에 나타나는 종결 방식의 공통점을 제시하래요. 자, 종결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야? 종결이 마무리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짓는 방식의 공통점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마무리 짓는 방식의 공통점 뭐였습니까? 뭐뭐 할 수 있을까? 뭐뭐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형의 문장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종결 방식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의문형의 문장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서 현서야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보고 있어? 소통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 또는 기대감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밑에라서 안 보인다. 자, 그래서 소통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 또는 기대감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뭐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주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 지금 오늘 준비된 수업 내용 다 끝났고요. 시 3편 들어있는 요 문제 있죠? 요거 일단은 숙제로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지금